구독, 좋아요. 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원영섭입니다. 예.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운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죠. 강선우, 김경. 이제 둘 다 무소속이 됐네요. 하나는 무소속 의원이고 하나는 아예 서울시의원이 전 시의원이 됐죠. 이제 서울시의원이 사실은 이제 제명됐으니까 전 서울시의원이 됐는데 오늘 구속심사를 진행을 합니다. 오전에 김경이 먼저 하고 10시 30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김경을 먼저 하고 오후 2시 30분에 강선우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는데 자, 여러 가지 이제 그간의 사례는 여러 가지가 좀 알려졌습니다. 이미 뭐 김경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뭐 교체를 하기도 했죠. 강선우 경우는 공천원금을 받은 건 아니다. 1억 원을 받긴 했지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쟁점은 어떤 것이 될 거라고 보세요? 쟁점은 뭐 범죄 중대성 그리고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 가능성 뭐 이런 건데 범죄 중대성과 관련해서는 뭐 최근에 나온 그런 공천 헌금 수수 사건으로는 가장 큰 사건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크게 범죄 중대성이 소명되지 않을 리는 만무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 돈을 받았다는 걸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돈을 받는 과정도 나중에는 보니까 3명이 같이 있는 보좌관하고 같이 있는 그 자리에서 받았다. 뭐 그 자리에 끝나고 직후에 받았다. 뭐 이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받았다는 사실은 너무 명백하고 그리고 돌려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돌려줬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불명확해요. 네. 서로 간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받은 거는 명확하고 돌려준 거는 불명확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받았다는 입장 자체가 달라지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증거인멸 같은 경우에도 저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출국을 하지 않습니까? 네. 출국을 하면서 가서 이제 핸드폰도 바꾸고 그리고 뭐 텔레그램도 가입했다가 다시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하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많은 그런 디지털 증거를 인멸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온 상태고 그리고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뭐 본인이 항변은 계속 하고 있다고 하지만 계속 말이 바뀌는 부분이 있고 말이 어긋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특히나 그 국회의원이라는 그런 힘 있는 권력이 있는 자리에 있으면 언제든지 또 증거인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말을 바꾸게 만드는 게 증거인멸이 되죠. 가장 중요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뭐 강선우 의원은 게다가 지금 무소속이라고 하지만 또 그 민주당 의원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속영장 뭐 이 영장 실질심사에서 뭐 결국 그 예상되는 결론 구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하나 체포동의안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 강선우에 대해서 지금은 당을 제명 처리가 돼서 지금 무소속입니다만 어쨌든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는 것은 판사가 보는 입장이 영장실질심사 담당 판사가 볼 때 체포동의안 가결을 민주당도 상당수가 가결에 동참을 했다. 그러면 이 혐의와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권야에서도 그냥 뭐 안으로 쌓기만 하는가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구나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체포동의안이 그것이 그렇죠. 어떤 네. 의미가 있을까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수없는 방탄을 한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까지도. 예. 그런데 강선호 의원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 거예요. 그런데 강선호 의원이 한 짓이 이런 그 공천헌금을 수수한다는 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지금 그 민주당이 어떤 좀 엄벌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지방선거 이 공천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고 민주당에서는 강선호 의원이 구속이 되기를 바랄 거예요 아마. 그래야지 제대로 된 공천 관리가 사실상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뭐 그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 에러가 아니라 휴먼 에러였다. 휴먼 에러였다는 거는 결국 강선우가 잘못한 거다. 강선우 문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런 그 본인들의 어떤 그런 공적인 그런 관리 차원에서도
강선우 의원이 일단은 구속이 되면 이제 좀 그 다른 게 뉴스화 되지 않아요. 강선우 관련해서 일단 네. 이게 일단락이 돼요. 사람들이 볼 때도 아 죄를 지었는데 벌을 받았구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슈를 수면 아래 집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민주당 내부도 강선우 의원의 구속을 내심 바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른 주제 하나를 좀 더 속보 형태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단독으로 나온 이제 언론의 보도 내용이 있어서 그런데 노태학 대법관 후임의 임명 제청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지금 대법원이 충돌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가 추천하는 인물과 대법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물이 서로 이게 합의가 안 된 채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후임 지금 대법관의 임명 제청 과정이 지금 중단돼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네요. 예, 예. 이 노태학 대법관의 후임으로 예. 새로운 이제 대법관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으로 임명하는 대법관입니다. 그리고 대법원과 요즘에 민주당 뭐 정권하고 여러 가지 뭐 파열음은 있는데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요 이제 대법관 후임 이 선정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그 대치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은 대법원장이 제청을 해야 됩니다.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청권도 있고 임명권도 있고 뭐 그런 식이죠. 일종의 양자 간의 비토권을 설정해 놓은.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이라도 비토를 하면 임명이 안 되는 그런 비토권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헌법 체계가.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대법원에서 추천한 사람이 1순위로는 이제 그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그리고 2순위로 손봉기 대구 지법 부장판사가 있었고 청와대에서는 1순위로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가 있었고 그리고 2순위로는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1, 2순위가 달랐던 상황이에요. 물론 이거는 뭐 다를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의사 합치의 문제를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대법원이 그래서 양보를 했습니다. 양보를 하고 그러면 청와대가 1순위, 2순위 했던 그 중에 2순위자를 제청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좀 입장을 변했어요. 박순영.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는 1순위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를 해달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1순위로 추천하는 수원고법 판사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는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그 남편이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남편이 그 뭐 대법관에 준하는 그런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하는데 부부가 한쪽에서는 또 대법관이 되는 거예요. 아니 부부 모두를 이런 고위법관에 앉히는 게 뭐 형평성이나 뭐 그런 게 맞느냐 그런 형평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민기 고법 판사를 대법관으로 만들 그런 대단하고 중대한 어떤 그 업적이나 이런 게 있느냐 그런 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약간 이게 굉장히 뭐 불공평해 보이고 뭐 그런 특혜처럼 보이고 그런 게 굉장히 그 사법부의 위신을 또 떨어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뭐 대법원에서 추천한 1, 2순위 말고 1순위 빼고 그러니까 청와대 추천 1순위 빼고 2순위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지금 청와대에서는 이 김민기라는 이 고법 판사가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이유가 있었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 성향이 맞는 또 일종의 그 굉장히 좀 이념화된 그런 판사를 대법원에 넣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대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 네. 뭐 14명으로 재판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14명으로 재판을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결국 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뭐 수렴돼서 결론이 날 것 같은데 뭐 대법원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추진하는 1, 2순위를 다 양보한 거니까 이 청와대가 이것도 안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오만하고 그리고 사법부를 깔보는 그런 행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자,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이재명이 사실상 임명을 했죠. 이제 지명을 하고
이재명이 지명을 하고 임명했는데 이번에는 그 부인을 김민기라는 또 판사를 또 대법관으로 지명을 하고 임명을 한다. 1순위로 그것도 반드시 임명을 해야겠다. 우리 법 연구의 출신이라고 하는 그 간판이 뚜렷하게 보이는군요. 국제인권법, 우리법 연구의 출신들이 질비한 상황에 아예 그래 좌파 판사들 판을 그냥 이재명 자기 손안에 있는 판사들을 쫙 깔겠다는 의도가 아주 보입니다. 이거 사법부를 완전히 그냥 독재기구로 만들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대법관 임명과 관련된 상황이 진행이 안 되는 상황, 그 내부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걸 좀 짧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문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펜타곤 피자 지수 문제부터 한번 좀 보겠는데요. 어디 사진 한번 먼저 보시죠. 피자가 사진을 떴네요. 펜타곤 위에 피자가 둥둥 떠 있는 사진인데 군사 작전을 예측한다는 펜타곤 피자 지수. 이게 이제 이 전쟁이 나게 되면 항상 나오는 문제인데 마침 펜타곤 위에 저렇게 피자가 날아다니면 저것도 드론으로 공격해서 떨어뜨려야 되나요? 펜타곤 피자 지수 문제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제 그 펜타곤 피자 리포트라는 게 있습니다. 펜타곤 피자 리포트는 그 전쟁이 나기 공습이 진행되기 직전에 굉장히 그 펜타곤에 있는 피자 주문량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피자토 피자라는 게 있나 봐요. 그 옆에 그러니까 국방부 청사 펜타곤 옆에 있는 피자 가게인데 피자토 피자에서 그러니까 지난달 2월 28일 오전 1시 28분에 피자 주문이 급증했다. 그래서 이제부터 공습이 되는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다는 거고 그 전날에도 피자가 이제 주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많이 팔았다. 그러면 또 공습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었는데 또 맞췄습니다. 또 맞췄죠. 근데 근본적으로 이미 한 달 정도 그 호르무즈 해협 거기에 이미 그 미군들이 파견이 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군이 파견을 두 해역에 하는데 하나가 이제 이스라엘 옆에 있는 지중해 그리고 그 페르시아만에서 호르무즈 해협 오만만까지 파고드는 그 해협 일대 이렇게 양쪽으로 파견이 나가거든요. 근데 계속 몇 주간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실제 폭탄을 투하하고 폭탄을 발사하고 이런 훈련을 계속하고 있었고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그 전쟁이 예를 들어 뭐 안 하는 걸로 하자. 이래도 사실은 굉장히 이게 좀 이미 문제가 될 정도로 그 정도로 그 실제 사격 훈련이 계속 진행 중이었어요. 그리고 지중해는 왜 그러면 그 배치를 하느냐? 지중해 그 항모 전단을 배치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방어용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실제로 이번에도 핵심적인 그 공습에는 이스라엘이 참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란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반격을 할 때 탄도미사일로 이스라엘을 폭격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폭격으로 날라오는 탄도미사일을 방어를 물론 이제 이스라엘도 자체 방어망이 있어요. 뭐 아이언돔도 있고 그런 뭐 자체 방어망이 있는데 그거를 다시 그 항모 전단 구축하면서 또 그 미사일을 쏴가지고 패트리어트나 이런 유사한 이런 그 요격 미사일을 쏴가지고 그 대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방공망을 추가적으로 전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 지중해 항모 전단이 배치하고 그리고 지금 그 호르무즈 해협 쪽에 또 항모 전단이 배치가 되는데 계속 훈련을 몇 주째 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여러 방면에서 언제쯤 이게 공습이 이루어질지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이 그 병사들을 계속 이런 그 실제 훈련을 실사격 훈련을 계속 훈련만 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여기 몰려 있는 사람이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육군이 아니라 해군하고 공군이기 때문에 병사 수가 5만 명이 집결해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수입니다. 이게 장비 부대니까요. 우리나라 해군 공군이 합치면 6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전체 해군 공군 인력 수준이 다 몰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계속 공습을 하고 있고 뭐 그게 크게 오래지 않아서 또
뭐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거죠. 예. 자, 지금 영상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다른 사진 한번 좀 봐볼까요? 이슬람 혁명 수비대 총사령관. 자, 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또 하나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예, 그 모하마드 파크 프로 지금 사진에 보이죠. 이번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인물입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 총사령관. 지난 6월에 공격했을 당시에도 사망했던 이슬람 혁명 수비대 사령관이 있었죠. 총사령관이 있었죠. 이번 공습으로 또 이슬람 혁명 수비대 총사령관이 사망을 했어요. 그 이후에 주요 인사들 몇 명이 같은 곳에서 폭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적인 인물들이 지금 뭐 주요 인사들 중심으로 사망자가 나오니까 그렇지 이슬람 혁명 시대 상당수 인물들이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자, 이슬람 혁명 수비대 뭐 20만 명의 어떤 조직이다 뭐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그간에 살펴봤고 여러 가지 이제 내부의 훈련책 이런 것도 일부 알려졌는데, 이런 이슬람 혁명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옛날에 우리가 독일 같은 경우에 2차 대전을 할 때 예. 국방부는 있고 그런데 친위대가 별도로 있었어요. 친위대는 그 나치라는 그 당 소속의 부대로서 원래는 이제 그 자경단에서 출발을 했는데 실제로는 국방군보다 훨씬 더 정예 병력이 배치되고 독일을, 그러니까 전쟁 중인 2차 대전 중인 독일을 실제로 통치하고 다스린 그런 무력 조직이 됐습니다. 예. 유명한 히물러 같은 사람이 이 친위대 수장이었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군대가 정규군이 원래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라도 정규군이 따로 있는데 이슬람 혁명 수비대라는 데가 새로 생겨가지고 거기서 한 20만 정도가 실제로 나라를 통치하는 기구처럼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무력을 가지고 있는. 근데 지금 그 지도부가 참 미국이 대단한 게 계속 이제 그 핵심 라인들 이슬람 혁명 수비대 지도부들도 계속 그 타겟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공격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는데 위치와 장소를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 신기할 정도로 어디서 누가 언제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길을 타격을 하거든요. 이번에 그 하메네이 같은 경우에도 지하 벙커에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하메네이가 죽을 줄 알고 안 피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지하 벙커에 있었고 자기 가족들하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뭐 자기가 죽음을 그 감수하고 했다. 그거는 맞지 않고 나름 안전한 데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30발의 그런 벙커버스터를 동시에 투하한다라는 게 너무나 이게 진짜 전략으로서는 기술로서는 상상을 하기 어려운 건데 그런 그 작업을 했고 그리고 계속 이제 지도부를 날리고 있어요. 최근에 그 후임자를 사실 하메네이가 선정을 했어요. 아라페라고 선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야톨라 아라테라고 선정을 했는데 그 사람도 죽여버렸어요. 후임자가 선정되기 몇 시간 만에. 그러면 이제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서 다른 사람이 만약에 그 이 지도부로 들어오면 그 사람도 또 죽일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어떤 케이스를 한번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냐면 과거 이제 몽고 원나라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몽고 원나라가 여러분 왜 망했을까요? 그러니까 몽고의 원나라는 엄청나게 강대한 제국이었고 나중에 이제 주원장이 뭐 명나라 세우면서 그렇게 공격해가지고 내부 반란으로 망했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 지도부가 계속 죽었어요. 지도부가 그럼 왜 죽었냐? 그때 유럽에도 흑사병이 유행을 했는데 이 원나라에도 흑사병이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뭐 왕이나 아니면 그 왕손이나 뭐 이런 그 지도부에서 있는 사람 또는 지도부를 후계로 승계할 사람들이 흑사병에 걸려가지고 죽는 거예요. 예. 한번 이렇게 지도부가 계속 죽어 나가니까 원나라가 그 지도부가 붕괴되면서 그냥 붕괴된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주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명나라 세우면서 내부 반란을 일으킨 건 그 이후의 그 문제였고 내부의 붕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제국이 망가지는 데는 내부의 붕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내부의 붕괴의 핵심 중에 하나가 지도부가 상실된 거였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그
여기에 있는 이란의 그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실제로는 권력의 원천 기구고 요 지도부를 계속 타격하게 되면 다음에 다른 사람은 승진하기도 이제 싫어지는 거예요. 승진을 해서 어느 자리에 회의를 해야 뭐가 이게 지시가 내려가잖아요. 근데 내가 지시를 하기 위해 사전에 들어가야 되는 회의를 가기가 싫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거기 그 회의장에 맞춰가지고 지금 바로 이 폭탄이 날라오는데 그 순간 바로 그냥 뭐 사망해 버리는데 어떻게 이걸 하겠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와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거를 만들어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폭발하는 그런 동영상 뭐 이런 그 폭발 장면 같은 걸 보실 거예요. 근데 막 뭐 콘크리트가 막 그 부서지고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날아다니고 차량이 날아다니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의 살과 뼈가 단단하겠습니까? 아니면 콘크리트가 단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그렇게 부셔버릴 수 있고 뽀개버릴 수 있는 그 정도의 폭압, 그러니까 그런 폭발력이면 인간의 몸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 종이장처럼 찢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내부의 장기가 다 어떻게 보면 터져 나가고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다른 후임 지도부가 들어온다 그러면 후임 사망 순서가 그냥 번호표가 뽑히는 이런 상황을 지금 만드는 거고 그리고 미국이 지도부 붕괴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이 타격 작전을 계속하겠다라고 명확하게 지금 뭐 작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 초점은 러시아로 한번 가볼까요? 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을 지금 4일째 어제 3일까지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고 4일째 지금 넘어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간에는 이란의 맹방이라고 불렸어요. 러시아가 이란과 러시아, 뭐 중국과도 관계가 있지만 특히 러시아에는 군사 무기까지 지원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맹방이다, 이란의 맹방이다 이렇게 러시아가 자체적으로도 그렇게 불리기도 했고 또 이란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란에 대해서 맹방을 표시하기도 했는데 이란이 정작 군사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현재까지 군사 행동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배후에서 일부 군사 공격 당하기 전에 공동 연습을 했다 이런 것이 좀 일부 알려지긴 했지만 그 이후에는 러시아는 군사 행동에 전혀 나서고 있지 않아요. 군사 무기 지원도 별도로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자, 러시아의 이런 상황, 행태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하세요? 러시아는 지금 전혀 여유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 전쟁에 파병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는 상태인 게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뭐 우크라이나도 사실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상태입니다. 전장이 주로 우크라이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러시아도 각종 이제 뭐 이런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우크라이나로 가 있어요. 그거를 러시아야말로 두 개의 전선에 전력을 투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인접국이잖아요. 근데 그 러시아와 그 이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인접하고 있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중앙아시아 스탄 계열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제 건너와야 되고 아니면 뭐 저기 그 카스피해나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거 모두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조약이나 이런 걸 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이란하고 소련하고 이제 맺었고 그 당시에 이제 푸틴하고 페제키안이 맺었는데 지난해 1월에. 근데 여기에서도 뭐 우리나라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처럼 참전을 하는 그런 명시적인 문구가 있는 건 또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자국의 이익이 되면 얼마든지 참전을 하는 나라거든요. 네. 과거에 이제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아사드 정권을 그 방어하기 위해서 파병을 했습니다. 물론 인접국이 아니고 뭐 비행기 동원해가지고 공수한 다음에 다 파병을 했는데, 근데 여기서는 일단 돕는다 그래서 돕기가 쉽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모든 걸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전선을 두 개로 확장시키기도 어렵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그
미국과 이 긴장 관계를 형성하는 거는 할 수가 없는 짓이에요.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중요한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란이 문제점이 있는 게 가장 큰 게 뭐냐면 세계 평화 안정에서 큰 문제는 이란은 중동에 있는 프록시 포스 그러니까 대리 세력이라고 하는 그 대리 세력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바논 같은 경우에는 헤즈볼라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하마스 그리고 뭐 이라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예멘에도 후티 반군 이런 여러 나라에서 시아 혁명을 한다라는 이유로 순니파 국가들의 반체제 활동, 무장 활동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이 이란 편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고 있지만 중동의 다른 나라들도 여기에 사실상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란을 사실은 프록시 포스로 삼은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이 이란과 이런 굉장히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을 견제한 거죠. 근데 또 중국도 지금 가만히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따지고 보면 굉장히 뭐랄까 또 미국을 건들면 안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자기들도 냉철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렇다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정말 군사적으로 잠수함 전력을 투사할 수 있어요. 잠수함 전력이 뭐냐면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의 그 근처에 있는 미국 함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함정들에 한해서 자신들의 어떤 핵잠수함 같은 전력을 투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혀 그런 그 소식도 없죠. 예,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미국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고 미국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명확하게 하는 거죠. 자, 이제 후계자 문제와 관련해서 앞서 이야기했던 인물 중에 하나의 인물을 좀 보겠습니다. 알리 라리자니 사진을 한번 보겠는데요.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오프닝 때 후계자들로 지금 거명되고 있는 세 사람을 이야기를 했었죠. 하메네이 아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스타파 하메네이 그리고 아라피도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이야기 보이는 건 알리 라리자니입니다. 최고 국가회의 안보위 사무총장이어서 뭐 하메네이의 굉장히 측근이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직자가 아니어서 아마 뭐 후계자가 되진 않을 거다. 하메네이를 잇는 최고 지도자가 되진 않을 거다. 뭐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 장면을 살펴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알리 라리자니 이 최고 국가회의 안보위의 사무총장이 미국과의 대화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완전히 본인은 차단을 했어요. 미국과의 대화는 하지 않겠다. 전면전을 내세웠습니다. 강경한 항전 의지를 일단 밝혔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협상하지 않을 것이다. 결사항전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자, 이란 당국의 지금 분위기 미국과 전면전에 나서겠다는 것인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싸우면서 동시에 한쪽으로는 지금 그래 협상을 할 수도 있어라고 하는 전술은 계속 던지고 있어요. 그런데 알리 라리자니는 아니다 우리는 싸우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란의 속셈은 뭐라고 보세요? 우리가 그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 때 상황을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가 체포되고 나서 부통령인 델리 로드리게스가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끝까지 싸우겠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예,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하고 어느 순간 태도를 다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알리 라리자니가 하는 이런 이야기도 그때 델리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하는 그 이야기라고 저는 봐요. 예.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이기지 못하는 싸움에서 결국 그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거절할 수 없는 협상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그 대부 그런 그 마피아 영화에 보면 거절할 수 없는 협상, 거절할 수 없는 제안. 그게 뭐죠? 그 목숨을 담보로 하는 제안이지 않습니까? 한쪽에 칼을 들이대고 이걸 할래라고 하면 거절할 수 없는 협상과 제안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무조건 협상으로 가는 거예요. 협상으로 가는데 그런데 국민들한테 협상으로 간다 이러면 내부가 위반이 됩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그 기존의 기득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메네이를 중심으로 해서 지도 엘리트 그룹들이 형성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나는 협상할 거야 이래버리면 그 지도 엘리트 그룹으로부터 배신자 취급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라리자니가 하는 이야기 자체는 그냥 미국을 상대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부를 상대로 하는 이야기. 아 그렇군요. 예. 그 이야기는 하고 그 이야기는 하는 대로 이제 다른 한편에서는 협상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예.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고 이란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의 목표가 뭐냐? 미국의 전술적으로 점령해야 되는 목표 지역은 땅이 아니에요. 바다예요, 바다. 베네수엘라도 왜 뭐 점령을 하고 뭐 민주주의를 재건하고 뭐 정부를 만들고 그거 아니고 베네수엘라는 바다만 잠궈 놓으면 돼요. 지금 그 미국의 허락 없이는 배 한 척이 지금 유조선 한 척이 베네수엘라에서 나가질 못해요. 그렇죠. 그걸로 끝난 거예요. 지난번에 중국 선적이 나가려고 하다 딱 잡혔죠. 바로 잡혔죠. 예. 한 번 그거를 잡는다라는 걸 보여주면 두 번 다시는 못 나갑니다. 거기에서 아마 굉장한 어떤 제재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는 안에서 뭐 양키 고음을 외치든 반미를 외치든 뭐 항전을 외치든 바다가 잠겨가지고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 이란도 안에서는 뭐 복닥복닥거리겠죠. 그러니까 뭐 신정이 맞냐, 아니면 민주주의가 맞냐, 뭐 후계자는 누가 되냐, 아니면 뭐 다른 그 뭐 반체제 인사가 되냐, 복닥복닥거리는데 미국은 바다만 잠그면 됩니다. 호르무즈 해협만 잠궈 놓으면 돼요.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그 미국의 어떤 그 군함들을 그거를 뚫고 나가지 못하면 안에서 그냥 그 마비가 되거든요. 그 냅둬 버리면 그냥 말라버려. 더 이상 이거를 뭐 총을 쏠 필요도 없고 미사일 쏠 필요도 없어요. 잠궈버리고. 그러니까 그 해군 함정들을 공격할 만한 그런 이란의 공군력 또는 해군력 또는 이제 그 탄도미사일 뭐라고 하는데 그런 것만 이제 그 불능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고 더 이상 미국이 옛날에 이라크에 했던 아프가니스탄에 했던 그런 국가 재건 경영 민주주의 전파 이런 걸 안 해요. 사실 뭐 뒤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 연설도 조금 다룰긴 한데 저는 그 누구지 그 헤그세스 난 이 사람 국방장관이요. 항상 그 이름이 헷갈리는데 헤그세스가 한 그 연설이 있어요. 그 연설이 있는데 이번에 어리석은 교정 규칙도 없고 국가 재건의 그런 수렁도 없고 민주주의 구축의 실험도 없고 정치적으로 올바른 전쟁도 없다. PC 전쟁이라는 건 없다.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가지고 아프가니스탄에 얼마나 많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국민들이 그런 의지,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나라, 건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없는 국민들에게 자본과 인력과 그리고 피와 땀, 병사들도 많이 죽었죠. 쏟아부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철수했죠. 결국에는 탈레반이 다시 정권을 잡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란은 미국이 이란을 공습했지만 이란에서 이 트럼프가 나서가지고 뭐 정부도 만들고 재건도 하고 국가도 재건하고 그럴 생각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바다만 잠궈놓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복닥복닥거리는 거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지금 뭐 후계자니 뭐니 이야기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뭐 알리 라리자니도 그런 후계 그룹에 속하는 거고 네. 일단 살아 있으면 후계 그룹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 있어야 대표적으로 또 살아 있는 사람이 누구냐? 네. 이란 대통령입니다. 네. 마수드 페제시키안이라는 이란 대통령이 살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과도 정부 또는 이제 이 과거 지도자위원회, 과도 정부 이 지도자위원회에 들어가 있죠 지금 페제스.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과도기적 정부에서 다른 어떤
그 리더십을 이끌어야 될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예. 얘까지 죽이면 누가 이거를 감당을 하냐고요. 실제로 베네수엘라가 마두로가 잡혀갔지만 그렇다고 그 노벨상 받으신 분 그분 누구죠? 그분 쪽으로 그 야당 쪽으로 정부를 넘기지 않았어요. 네네. 여당이 여전히 마차도요. 네, 마차도한테 넘기지 네. 않고 여전히 그 델리로 로드리게스가 그 정부를 운영하고 직무대행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국가를 그 이란의 야권에서 운영할 수 없다 그러면 거기에 넘기지는 못해요. 여기에서 그러면 좀 더 과도적이면서 그런 대화가 되고 협의가 되는 그런 지도 체제로 통해 가지고 정부를 이끌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공습받지 않은 사람들은 일단 미국이 생각하는 후계 그룹군에 속해 있습니다. 이 대통령도 뭐 미사일은 안 맞은 모양이더라고요. 미사일 맞았으면 살아 있을 리가 없죠. 예. 자, 이란인들의 지금 현재 상황을 또 지금 다른 나라 각국에 흩어져 있는 이란인들의 이번 하메네이 사망에 관한 반응 형태의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란인들의 사진 좀 한번 몇 개 준비되어 있으면 띄워주시죠. 예, 저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열광하는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쭉쭉쭉 한번 좀 된 대로 예. 지금 이제 이란 내부에서도 그렇고 이란 내부에서 하메네이가 사망했다고 하자 하메네이 동상 무너뜨린 장면 저희가 영상을 어제 집중적으로 보내드렸죠. 지금 그것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이란인들이 저렇게 거리에 나와서 환영하는 하고 또 미국, 뭐 일본, 곳곳에서 유럽, 이런 한국 이런 데서 이란인들이 저기 나와서 막 환호성을 지릅니다. 축하하는 환호성, 춤을 추고 축하 파티를 열고 열광하고 독재는 끝났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인권 학살의 범죄자들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많은 이란인들은 뭐 핵 문제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 학살자들을 단죄한 것에 관해서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란인들의 이 반응, 이 장면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하세요? 얼마 전에 집회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그 이란 정부가 조준 사격을 통해 가지고 3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네. 집회 인원에 대해서. 그래서 뭐 그 정말 이거는 뭐 극악무도한 그런 행위들이고 거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뭐 집회에 나와서 정부를 접수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 3만 명이 학살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랬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한 말에 이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본인이 집회를 하라 그랬잖아요. 네. 본인이 집회를 하라고 했는데 집회를 정말 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면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책임지는 그런 결단이 반드시 뒤따라 나올 수밖에 없다. 만약에 정말 그 미국이 공습을 하지 않으면 미국 대통령의 말을 믿고 자기들이 힘을 가지고 무엇을 했던 이 이란의 국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 다 바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 돌아가신 분들만 억울한 넋이 되고 자기들은 버려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영원히 이런 그 이슬람 신정 정치를 전복하겠다 아니면 민주주의를 찾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일련의 사태를 보고 그리고 거의 5만 명에 가까운 그런 인력들이 한 그런 지점으로 전략 지점으로 모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사안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실제로도 지금 가동이 되고 있고 아마 4, 5주 정도 뭐 트럼프 대통령 본인 말로는 지속된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한 말을 지킨 거예요. 이게 책임을 진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 이슬람 혁명 이전에 이란은 어땠느냐? 이슬람 혁명 이전에 79년에 GDP 인당 GDP가 12,000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샤 왕조라고 친미 정권이 있을 때 연평균 성장률이 약 9%였고 70년대는 10%였습니다. 10%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했고 근데 79년부터 2020년까지 GDP 성장률이 1.9%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뭐 선진국가입니까? 1, 2% 성장률을 보이게. 예. 근데 우리가
국가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하게 돼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친미 정권으로서 정말 백성들을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국왕의 통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도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성장을 할 때 있었던 현상하고 비슷한 게 불평등도 심화되고 인플레이션도 심화되고 그리고 뭐 그런 도시 편중, 도시화도 심화되고 똑같이 성장할 때 그런 병폐라고 할 수 있는 부작용들이 이란에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소외됐던 민중들이 사실은 그 이슬람 혁명의 굉장한 주요 또 주축이 돼가지고 이 정부가 전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슬람 신정 체제는 과연 이란의 국민들이 잘 살도록 했냐? 이란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잠재적인 그 능력이란 게 어마어마합니다. 자원도 너무 많고 그리고 석유도 사실 그 과거에 주요 핵심 석유 유전이 있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이란을 필두로 해가지고 러시아의 그런 남하를 막는 그레이트 게임의 주 무대가 이란이었어요. 석유 때문에. 그리고 이 이란이라는 나라가 무엇보다 국민들의 학력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을 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다른 어떤 중동 국가들에 비해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막 이제는 뭐 굉장히 못 사는 나라처럼 이렇게 못 배운 나라처럼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가 됐지만 지금도 교육률이 높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제적으로 자유화가 된다 그러면 석유라는 자본가 그리고 학생들 이 인적 자원의 교육열과 이런 게 결합이 되면 정말 그 또 다른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런 나라가 이 이슬람 신정 체제라는 이 지도 체제 하나 때문에 지금 정말 쇠퇴하고 쇠퇴했던 그런 그 나라의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게 정말 지도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결단이라는 게 뭐냐. 그때 팔레비 왕조도 미국 앞잡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미국 앞잡이라는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다 뒤집어 엎고 불평등이 싫어서 뒤집어 엎었는데 결국 모든 게 다 가난하고 평등한 아니 이슬람 그 지도자 그 일부 엘리트 그룹은 또 잘 살겠죠. 그런 나라가 됐다는 점에서 지금 이제 이란의 국민들한테 기회가 왔고 그리고 지금 이란이 가지고 있는 이 거대한 잠재력을 스스로 다시 만개를 시킬 그런 새로운 미래 도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 이러한 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또 쟁점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또 몇 개의 사진을 통해서 수지 와이스 비서실장의 뭐 손목 사진도 우리가 본 것도 있는데 그런 장면들까지 일부에서 봤습니다. 2부에서는 펜타곤 피자 지수를 시작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국내 문제 하나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명계남, 배우 명계남에 관한 소식이 알려져서 어처구니 없는 장면이 있어서 그 장면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배우 명계남이 황해도 도지사로 임명이 됐어요. 이북오도라는 게 있지. 이북오도청도 있고요. 이북오도 5개 북한을 5개의 도로 나눠서 거기에 이제 맡고 있는 게 도지사가 있죠. 거기에 황해도지사로 임명이 됐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친이 개성 출신 실향민인 점을 등을 고려해 황해도지사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 설명이 더 기가 막히네요. 무슨 코미디 이 장면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어떤 차원에서 이 장면을 보세요? 진짜 뭐 코미디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진짜 코미디예요. 네. 나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원래 그 이북오도청은 1949년에 이제 북한 탈출 주민들을 관리할 목적으로 네.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지금도 이제 탈북자들 그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통일이 되는 경우에 각 이제 바로 그 각 뭐 항해도청이면 항해도 평안남도청 평안남도 다 가야 돼요. 행정을 가서 봐야 돼요. 거기에 대한 이제 준비 태세적인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 실향민이나 아니면 또는 이제 그 탈북자들이나
또는 이제 그런 북한 주민들을 관리해 왔던 사람들이 많이 이제 가는 그런 보직이거든요. 근데 북한을 주민들을 관리한다. 북한 주민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 뽑을 사람이 없는 거야 민주당 지정에. 그런가요? 예. 그 내가 볼 때 북한 주민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전부 반민주당 성향이 아닐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력풀이 없는 거죠. 누구를 뽑아야 되는데 전문적으로 정말 실무적으로 관리를 제대로 할 사람 뽑을 수가 없고 자기들이 그런 인력풀이 없고 그러니까 영화배우 하셨던 명계남 씨를 그냥 뭐 아버지가 황해도 출신이라고요? 하면서 그냥 뽑는 거예요. 예. 그렇게 저는 보이고 그러니까 제가 단순히 뭐 저는 전문성이 없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전문성이라는 거는 저는 전문성이라는 단어가 농공행상이라는 걸 막는 그런 기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능력, 전문성. 근데 실제로 능력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농공행상을 받아서 가야 될 사람들을 자르는 무기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 다른 어떤 뭐 농공행상을 할 만한 사람 중에 이부고도층에 그런 최소한의 뭐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인력풀이 아버지가 거의 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그 인력풀이 없고 이런 탈북민이나 북한 주민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 무지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런 명계남 씨 임명이나 이런 사안에 반영이 된 거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좀 있으면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겠네요. 아버지가 기재부 출신 장관이었으니까 아들 데려다가 국세청장 시키게 생겼네요. 예. 예, 그런데 명계남은 2022년도에 이재명을 지지했어요. 당시에 대선 후보 이재명을 지지했습니다. 이재명 당시에는 후보였겠죠. 이재명 후보를 왜 지지했느냐 그에 대해서 명계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했으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게 당연하다. 이재명 후보는 탁월한 정책 능력이나 해박한 것, 실용적 접근 자세 같은 거는 김대중 선생을 연상시킨다. 개혁성과 강인함이나 배짱은 우리 노짱 노무현 대통령과 진짜 닮았다. 거의 이제 이재명을 노무현, 뭐 김대중 그 꼽으로 저 상당히 이미 높게 봤네요. 자, 명계남의 이 발언 어떤 차원에서 평가하세요? 문재인 닮았다는 이야기는 안 하네요. 문재인 닮았던 안 해요? 아, 그러네요. 아니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해도 문재인이 최악의 뭐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문재인 닮았다는 이야기는 안 하는데 기본적으로 뭐 명계남 씨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뭐 대표적인 노사모죠. 네, 친노계고 네. 그리고 친노계가 친문으로 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친문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 반대쪽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어쨌든 뭐 2022년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게 그냥 진영의 그런 뭐랄까 대선 후보로서 지지를 한 거지 이것이 뭐 다른 뭐 이재명을 특별히 다르게 좋게 봤다 그런 차원으로 지지한 걸로 보이진 않아요. 그때 친문이 이재명을 그렇게 지지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예, 그거는 분명한데,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이재명의 인사를 보면 다른 계열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진영에 대한 활약을 근거로 해가지고 인사를 해요. 농공행상을. 그러니까 자기 계파가 아니거든요. 이재명 계가 아닌 사람인데 그래도 뭐 친문 이런 데서 활약을 했더라도 그동안 그런 좌파 지정에서 쌓아온 그런 레코드가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농공행상을 해줍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지금 우파 진영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저는 한편으로 제가 뭐 어떤 자리에도 없고 힘도 없고 뭐 그런 사람이니까 아직은 그래서 그럴 일도 없지만 현재까지 10년간 뭐 보수 진영에 입문해서 그런 어떤 그 포지션에 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만약에 어떤 포지션에 가서 그런 걸 할 수 있다 그러면 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점을 기초로 해서 그 이후에 사람들이 했던 고생과 공헌을 따져가지고 농공행상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게 설사 나하고 뭐 친하든 안 친하든 그리고 누군가가 뭐 다른 내가 모르는 또 영역에서 일을 했든 안 했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점을 기점으로 그 이후에 있는 모든 등장인물들에 대한 그런 치적이나 업적을 공헌을 따져가지고 고생한 걸 따져서 농공행상을 해야 우리 보수 우파가 그때 바로 설 수 있어요. 지금처럼 해가지고는 지금처럼 나하고 또는 뭐 지나거나 한 몇 년 정도 있는 이 기간 동안에 농공행상을 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우리 보수 우파가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2017년이니까 벌써 횟수로 10년 됐습니다. 그 10년 사이에 떨려나간 사람도 많고 그리고 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뭐 고생만 진땀하고 뭐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그 10년 뭐 앞으로 또 언제 우리가 정권을 잡게 될지 몰라요. 그때까지의 모든 기간을 통틀어서 인사를 해야 그때 비로소 보수 우파가 새로 시작되는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 주제 마지막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명계남과 문성근이 같이 나오는 사진이 있을까요? 아까 좀 한 사진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자, 명계남, 문성근, 예, 이 두 인물 사실 영화계를 좌파 진영의 근거지로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을 뽑으라면 이 두 인물을 뽑게 되죠. 뭐 친노의 아주 중심적 인물이기도 하지만 영화계를 좌파의 소굴로 만드는데도 이 두 인물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명계남 문성근이 활약을 영화계에서 많이 하면 할수록 영화계는 다양성이 오히려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다양성은 뭐 여러 차원의 해석을 합니다. PC주의의 그 다양성이 아니고 오히려 좌파 진영의 독점, 배타성 이런 것이 더 강화되고 여러 형태의 창작물, 다양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은 완전히 배제시키는 그런 영화계를 만들었습니다. 참 이 명계남 문성근은 뭐 정치권의 차원에서는 저는 평가는 뒤로 하고 이 영화 특히 문화계에 끼친 해악이 저는 제일 크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 그 명계남하고 문성근은 뭐 너무나 대표적이죠. 예.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면 이분들이 열심히 활동할 때가 90년대 중반부터 굉장히 열심히 활동했어요. 네네. 제가 그 96학번이거든요. 96학번인데 뭐 거기서 이미 뭐 이런 그 일종의 진지전이지 않습니까? 예. 문화 진지전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렇게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고 90년대 학번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80년대 학번보다도 더 이념적으로 정형화되고 이런 보수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게 된 게 바로 이런 사람들의 그런 역할, 이런 사람들의 행태 때문에 저는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거는 실제 현실보다 훨씬 더 극적인 요소가 많잖아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는 90년대 학번은 실제로 그 80년대 학번처럼 무슨 대단한 그런 운동권 집회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념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좌파들이 하는 전형적인 수법이고 세계 곳곳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북한만 하더라도 그 영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김일성도 영화를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영화 광팬이었고 그리고 그런 그 최은희 씨나 이런 배우까지 납치를 해갈 정도로 사진을 찍었잖아요. 예. 그런 정도로 이 영화가 가지는 문화가 가지는 힘을 높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생각을 바꾼다고 보고 실제로 그게 영향력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 중국에 일어났던 대표적인 그런 사건 중에 하나가 문화혁명이지 않습니까? 예. 문화혁명도 문화부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 그 문화부가 이렇게 뭐 공연도 다니고 하는 그런 부서부터 촉발이 돼가지고 진행돼서 그걸 문화혁명이라고 하는데 그때도 결국 그 어마어마한 어떤 광풍으로 중국을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러시아도 똑같아요. 러시아도 그 기본적으로 이
영화라는 매체가 옛날에 부르주아나 이런 사람들한테 손을 탄 적이 없다. 그렇게 평가를 해서 왜냐하면 신생 매체였으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선전선동에 활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명계남 문성근 이 두 분이 했던 그런 작용화 작업이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이 됐는데 저는 다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세상에 또 영원한 건 없거든요. 지금 그 문화 산업의 핵심이 되는 사람들이 언제나 문화 산업의 핵심은 2030입니다. 그리고 뭐 전쟁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2030이 원래 핵심이 돼요. 뭐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2030이 자기 박사 논문 하면 한 30대 초중반 정도 되나요? 학부 때부터 배워서 네, 그거 가지고 그렇겠죠. 평생 먹고 사는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이 2030이라는 새로운 에너지가 이 나라를 결국 바꾸게 되는데 지금의 2030은 그래도 우리 보수 우파가 훨씬 더 접근하고 더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그 채널이 많아요. 이런 많은 채널들을 우리가 더 활용한다 그러면 저는 뭐 문성근과 명계남이 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이런 작용화된 예술판, 영화판 이런 것들도 그 일각을 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반드시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명계남, 문성근 두 인물은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되죠. 한국 문학에는 문학의 자체만 그치지 않고 역사 사회 전반에 해악을 끼치게 되죠. 문학의 그 진지 기반이 사회 전반에 큰 자유민주 자유의 흐름 이런 것을 끊고 자르고 폐악을 끼치게 되게 말이죠. 그 중심에 있었던 명계남이 황해도지사가 됐다. 아버지 덕을 보고 봤다. 새로운 형태의 연자제네요. 저런 신연자제 형태로 배우 명계남이 황해도지사가 됐네요. 자, 그 장면까지 살펴봤습니다. 예, 2부 원영섭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또 평일에도 평상시에도 술 안주로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이 과메기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포항 산지에서 직송되는 과메기 플러스 야채 세트를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소주랑 같이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이 과메기, 구성은 과메기와 야채 세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야채가 어디서 오냐? 당일 새벽에 옵니다. 그래서 정말 신선하고 특히나 포항 산지에서 나오는 이 과메기는 그 어느 과메기보다도 꾸덕하고 쫄깃하고 고소합니다. 저도 방금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었던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우측 카드에 나와있는 1522-1331 1522-1331 전화 주시면은 간편하게 문의 및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남재은 박사가 직접 개발한 알부민 울트라맥스, 누적 판매량이 300만 병을 돌파한 만큼 후기로 검증된 뭐 그런 제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체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보고 300만 명이 넘는 이 주문량을 돌파했는지 그걸 알아야겠죠. 바로 많은 분들이 꼽는 것에 피로회복, 면역력, 그리고 간 건강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재은 박사가 본인이 직접 마시면서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을 보더라도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제품들은 당연히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자신감이 300만 병 돌파라는 그런 판매량으로 입증된 거기도 하고요. 이 피로회복, 면역력, 집중력 저하, 간 건강 등 이 하루 한 병 바꿔보시면은 아마 일상이 달라졌다는 후기들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후기가 자신의 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매하시면 펜앤마이크 이벤트로 정말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벤트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2+1 이벤트인데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152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펜앤마이크에서만 진행하는 2+1 이벤트로 알부민 제품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